챕터 2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The process of selling and buying. 판매와 구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2가 전체 우리 내용의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rivers of change in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판매 그리고 영업 관리의 변화 추동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drivers of changing in selling and sales management라는 제목이고요. 영업 조직을 재발명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어요.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판매 환경 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6개의 중요한 변화 추동 요인이 도출되었다. 확인되었다. 첫째, 먼저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long term.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네요. 민첩하고 적응적인 nimble and adaptable. 그 다음에 기능적 장벽을 제거하고 팀 경험을 공유하여 시너지 창출하고 영업관리 스타일을 명령에서 코칭으로 기술이란 지렛대를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인 영업사원 성과평가를 하고. 자, 첫째,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 with customers. Creating sales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are more nimble and adaptable to the needs of different customer group. 세 번째, gaining greater job ownership and commitment from salespeople. 그 다음, shifting sales management style from commanding to coaching. 다섯 번째, leveraging available technology for sales success. 그 다음, better integrating salesperson performance evaluation. 요 얘기, 아까 1장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overview of selling as a career. 경력으로서의 판매의 overview, 개관. 첫째, high job autonomy. autonomy라는 얘기는 자율성이라는 얘기죠. 영업사원들은 잘 터치받지 않죠. 나가면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래도 꾸준히 성과 내오면 그래, 성과가 제일이지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영업사원은 되게 다양한 일을 하죠. 보통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고, 뭐 하는 사람은 뭐 검색 광고 관리하는 사람은 검색 광고만 하고 하는데,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워낙 다양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멀티태스킹을 하죠.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영업사원들의 아무래도 그 활동의 동기부여는 리워드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리워드는 이제 우리말로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컴펜세이션이란 말과 둘이 거의 번역하면 똑같아서 헷갈려서 그냥 리워드로 번역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외적 리워드, 내적 리워드라고 있는데요. 사실 내적 리워드는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우리가 다뤄지지 않죠. 내적인 만족감, 뭐 이런 성취감이 이런 거고요. 외적 리워드가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되는데, 지금 제도적이고 어떤 그런 보상 플랜, 컴펜세이션 플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외적인 거죠. 보통 보너스, 인센티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돈이고, 아니면 무슨 뭐죠? 뭐 포상 여행, 뭐 표창, 뭐 근속,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extrinsic reward에 해당하죠. 자, 먼저 intrinsic 먼저 얘기하면 스스로 느끼는 어떤 만족, reward inherent to satisfaction.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느끼는 그런 리워드고요. extrinsic reward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죠. 외부는 거의 다 회사겠죠. 그 다음에 영업은요, favorable working condition이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뭐 야근하고 막 그러는데, 영업사원들은 그래도 일찍 퇴근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면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영업사원은 빡세게 그냥 뭐 집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뭐 출장 잡고 뭐 그렇다면 해외 많이 나가기도 하고. 영업사원의 가능한 커리어 트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영업사원
트레이니, 예, 처음 이제 입사한 신참, 수습,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영업사원, 정규 영업사원이 됐어요. 두 트랙이 있더라고요. 세일즈 매니저로 갈래, 그러니까 승진할 때 세일즈 매니저로 갈래, 브랜드 매니저로 갈래, 이런 선택이 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세일즈 매니저가 브랜드 매니저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일즈 매니저 쪽에서 더 승진해서 발전하면 세일즈 디렉터 또는 세일즈 담당 임원이 되고, 브랜드 매니저에서 더 성장하면 마케팅 디렉터나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되어 최종적으로 CEO로 가는 이런 트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요, 미국 얘기니까. 자, Key Success Factor in Selling, 영업 판매에서의 핵심 요인. 첫째, 리스닝 스킬, 잘 듣는 거죠. 중요하죠.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책에서 강조하더라고요. 팔로우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보통 이제 클로징 끝나고 영업 따내고 이미 우리 고객이 된 그 고객한테 후속 조치하는 것도 팔로우업이라고 하고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뭐 이렇게 잘 해도 팔로우업 없이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전 현대차 영업사원한테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그분이 딱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내면 그렇게 귀찮지 않거든요. 만약에 매일 보내면 이 사람 하면서 지울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딱 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다. 계절에 한 번씩 와요. 계절에 한 번. 1년에 4번 와요. 그래도 리마인드는 충분히 되죠. 그분한테 저 차 3대나 샀어요. 바꿔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팔로우업이죠. 뭐 대단한 팔로우업은 아니지만. 자, ability to adapt sales style from situation to situation, 상황별 영업 스타일에 맞추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이런 게 이제 어댑티브 셀링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터네시티는 완전 찰거머리 같은 근성, 이런 걸 얘기하고, well organized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정리정돈 잘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착착착착착착착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well organized. 업무의 우선순위가 쫙 짜여져 있는 그런 사람. 자, 어댑티브 셀링, 여기 아까 C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판매 상황의 본질에 대한 지각된 정보에 기반하여 고객 상호작용 기간이나 동안이나 고객 상호작용을 가로질러 영업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고객 상호작용도 그 양상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고객과의 만나는 그 상황과 사람과 직급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를테면 임원을 만날 때, 담당자를 만날 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적응력 있는 그런 셀링이죠. 그런 걸 어댑티브 셀링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verbal communication, verbal은 말, 뭐 속된 말로 말빨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리스닝 스킬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그 다음 proficiency, 능숙성이죠. in interacting with people at all levels of customers organization, 기업 내에 다양한 레벨들 사람들과 다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극복하는 능력. 저는 이제 영업의 5단계, 영업의 6단계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오브젝션 핸들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브젝션 핸들링이라는 게, 영업은 왜 영업을 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영업을 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으니 영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싸다거나 제품이,
전문적이라든거나 아니면 평소에 사람들이 니즈를 많이 못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자발적인 니즈가 적은 제품들이에요. 영업사원이 필요한 제품은, 또는 매우 비싸고 전문적인 제품이라고요. 그럴수록 고객은 이 제품을 쉽게 채택하지 않아요. 고객은 내 마음속에 항상 높은 장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벽이 일종의 나로 치면 일종의 거부감이거든요. 거부감, 반대하는 약간 저항감, 이런 걸 오브젝션이라고 해요. 영업에서는 필요적인 것 같아요. 오브젝션, 그렇죠? 항상 고객의 반대에 맞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주느냐가 영업사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브젝션을 오버컴, 오버컴하는 능력, 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이란 말 아시죠? 클로징 뭐 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클로징이란 얘기는 고객의 구매 확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인하거나 뭐 등등등, 카드 긁거나 뭐 이런 순간이 바로 클로징의 순간이죠. 그 다음 퍼스널 플래닝, 개인적인 계획성,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 시간 관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에요. 요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판매 활동. 표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네 번째, Type of Selling Job, 판매 직무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켓은 B2C, B2B죠.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B2C, Business to Consumer, 업자에게 파는 걸 B2B라고 하죠. 사실 사람 수가 많잖아요. 회사 수보다. 그래서 숫자로만 따진다면 소비자의 수가 많으니까 소매 판매 상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엔드 유저 컨슈머, 그런 사람들 엔드 유저 컨슈머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자, B2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그런데 더 많은 관계 판매가 B2B에 속한다. 우리가 지금 관계 판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B2B의 B2B 내에서 사고 팔 때 관계 판매가 훨씬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 전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장비 같은,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 장비는 뭐 한 번 사고 마는 거니까, 아니면 꾸준히 어떤 원료를 산다든지, 물론 전문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구입하면서 어떤 그런 장기적 관계가 생기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B2B는 컨슈머에게 파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B2B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세 가지 고객 유형과 관련된대요. 첫째, 리셀러에게 팔기. 둘째,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팔기. 셋째, 인스티튜션에게 팔기. 리셀러는 재판매업자죠. 크게 말하면 도매업자, 소매업자, 홀세일러, 리테일러가 대표적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아무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비즈니스 유저란 얘기는 뒤에 설명되겠지만, 비즈니스 유저란 얘기는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거죠. 뭐 부품, 원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뭐 장비, 복사기, 아니면 소모품도 사죠. A4 용지, 포스트잇 이런 것도 사죠. 자, 그다음 세일즈 투 인스티튜션. 여기서 말하는 인스티튜션은 일반적 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 얘기예요. non-profit, 박물관, 교회, 무슨 이런데, 학교. 그래서 리셀러는 재판매업자니까요. 물건을 사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파는 그런 사람 리셀러라고 하죠. 뭐 사례가 헤인스라는 속옷 브랜드 이름이 나오죠. 그건 매장에서 옷을 사다가 옷을 파는 거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용자예요.
GE는 그 비행기 엔진 만들더라고요. GE의 영업사원들은 부품을 보잉에 팔고 보잉은 이를 비행기 만들 때 이용하죠. 이럴 때 이제 비즈니스 유저한테 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록스가 복사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델이 컴퓨터를 병원, 박물관 뭐 이런 데 팔 때 정부기관도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B2B 세일즈 잡에 대한 분류예요. 이것도 좀 약간 독특해요. 네, 우리 저자의 분류는 이렇게 4개입니다. 트레이드 서비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표현이. 트레이드 서비서, 미셔너리 셀러, 테크니컬 셀러, 뉴 비즈니스 셀러 이렇게 나눕니다. 트레이드 서비서가 트레이드 셀러라고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 상황, 그냥 일반적 영업사원이에요. 코카콜라 영업사원이 가게 뚫고 다니면서 뭐 이런, 사실 코카콜라는 뭐 지금 뚫고 있는 그런 가게는 없겠죠. 다 쓸 테니까. 어쨌든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할 때 자기가 직접 계약도 받고 직접 머천다이징도 하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직접 갖다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트레이드 서비스, P&G의 영업사원을 다른 측에서 예를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장 뭐 일반적인 영업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트레이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이, maturity, 성숙성, empathy, 공감성, knowledge of customer, customer and business, 고객과 비즈니스 니즈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셀링 시에 매우 중요하더라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미셔너리 셀러예요. 미셔너리 셀러의 특징은, 왜 미셔너리라는 거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셔너리 셀러는 자기가 계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직접 물건을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고객이 물건을 채택해 달라고 부탁하는 영업사원이에요. 이를테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가 제 약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약을 그래 1000개 줘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해요. 의사 찾아가서 당뇨병 치료제로 저희 약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자기가 사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사람을 미셔너리 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처방해 달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증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사람을 미셔너리 셀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업사원이 제약 영업사원이에요. 미셔너리 셀러가. 자, youth, high energy, verbal skill, and persuasiveness, 설득력이죠. 이런 것들이 미셔너리 셀링에서 매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디테일러란 말 들어보셨어요? 디테일러. 제약 영업사원을 디테일러라고 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약 영업사원을 디테일러라고 해요. 디테일러. 왜 디테일러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니까. 네. 디테일링 한다고 그래요. 영업사원이 의사 만나가지고 저 3시 반에 디테일링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서 약의 좋은 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거죠. 새로운 약 나올 때 약사나 의사한테 가서 그 약을 설명하죠. 아무튼 그래서 디테일러라고 한대요. 아무튼 그러고요. 이런 사람이 미셔너리 셀러의 대표적인 영업사원의 형태예요. 자, 세 번째는 테크니컬 셀러예요. 아까 GE 엔진 영업사원이 보잉에다가 엔진 팔 때. 그리고 저도 옛날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도체 회사에 파는 이 셀러도 테크니컬 셀러겠죠.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네. 테크니컬 셀링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 교육. 아무래도 전문성이다 보니까 제품 지식 그리고 인텔리전스. 뭔가 좀 똑똑해야 된다. 예. 마지막이에요. 뉴 비즈니스 셀러는 신규 계약 뚫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신규 고객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얘네는 신규 계약 따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실패의 연속이겠죠. 한 3번 실패하고 에휴 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전하고 그런 어떤 끈기, 꾸준함, persistence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셀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번째, 판매 프로세스의 단계입니다. 1단계, 프로스펙팅. 프로스펙팅이라는 게 가망 고객 찾기예요. 가망 고객 찾기. 2번째, 가망 고객과 관계를 터야겠죠. 3번째, 가망 고객은 가망 고객인데 이 가망 고객이 정말로 진성인지 아닌지를 걸러야 됩니다. BMW 팔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면허도 없어? 네, 그렇다면 아니면 워낙 재무적 능력이 안 돼. 이런 사람이라면 약간 뒤편에 좀 빼놓겠죠? 아무래도 구매력 있고 그리고 뭐 나이도 면허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 프리젠팅 영업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클로징 계약을 확정짓는 것, 사인하는 것, 카드 긁는 것 뭐 등등 다 포함해서요. 마지막으로 서비싱 the account. 요게 이제 팔로우업이죠. 팔로우업. 자, 1단계입니다. 프로스펙팅이에요. 프로스펙팅은 잠재 고객이라고 안 그러고 가망 고객이라고 할게요. 가망 고객 발굴이에요. 그 중에 기법 하나가 콜드 캔버싱이에요. 콜드 캔버싱은요, 콜드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무작정 들이대기를 말해요. 가가오 똑똑똑.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이제 별로 없죠. 지금도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쭈르르 내려오면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빌딩 타기라고 해요. 빌딩 타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콜드 캔버싱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무작정 들여다가서 브로셔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명함 건네고.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뭐 종로 광화문에 있는 그런 영업사원들 하더라고요. 그 빌딩들도 많으니까. 2번째, 관계 맺기. 3번째, 가망 고객 선별. 4번째, 프레젠테이션. 5번째, 클로징. 6번째, 팔로우업이죠. 거래처 서비스. 자, 6단계로 갑시다. 6단계는 구매센터입니다. 구매센터는 구매가 워낙 B2B 구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반도체 공장 말씀드렸지만 장비 한 대, 제가 그때 기억나는 장비 중에 제일 비쌌던 장비가 600억짜리예요. LCD 2장을 이렇게 붙이는 장비거든요. 합착기라고 부르는데 그 장비가 한 대에 600억이었어요. 자, 600억짜리 장비를 살 때 구매팀 박대리 혼자 사나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 정도 살 정도면 공장장 기본이고 공정팀장, 재무팀장에다가 무슨 뭐 정보전략실장 이런 아무튼 그 구매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모일 거예요. 그죠? 뭐 한 7, 8명 책임자급 모여서 구매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죠. 그만큼 구매가 significant하고 중요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 모임을 구매센터라고 불러요. 구매센터. 그래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잉센터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이니시에이터. 이니시에이터는 그거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라고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이니시에이터라고 해요. 두 번째, 유저는요. 그 제품, 구입할 그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죠. 반도체 장비라면 실제 이 장비를 가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정 책임자겠죠. 아무래도 공정 책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저겠죠. 세 번째,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는 그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죠. 되게 다양할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재무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는 제품이라면 재무팀장일 수도 있고요. 회계팀장, 재무팀장. 아니면 이게 굉장히 회사에 있는 전산 시스템과 중요한 영향을 있는 거라면 전산 팀장이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게이트키퍼는요. 말 그대로 문지기라고 번역할 만도 해요. 이를테면 회사 1층에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영업사원이 들어올 때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게이트키퍼입니다. 1층에 있는 보안 요원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물리적인 게이트키퍼고, 전화가 왔는데 영업전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게이트키퍼예요.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가 들어왔어.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슉 넣어버렸어요. 이 사람도 게이트키퍼예요. 즉 정보의 유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게이트키퍼를요 문지기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정보 통제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바이어는 이 구매를 실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구매 실제 서류 작업하고 구매를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사람, 구매팀장 같은 사람이겠죠. 예. 디사이더, 구매의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죠. 뭐 중소기업 같으면 사장일 테고, 예. 대기업 같으면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뭐 공장장이든 뭐 아니면 뭐 재무팀장이든 아니면 뭐 이런 중요한 사람이 하겠죠. 컨트롤러는 예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뒤에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시 드릴게요. 이니시에이터 뭐라고 그랬죠? 구매가 필요해 라는 문제를 지각해. 필요해. 구매 프로세스를 최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니시에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저. 이것은 사용이에요. 세 번째, 인플루언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자를 평가하고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스펙과 항목을 결정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장비 말이야, 수명, 가격, 작업 속도 이런 게 중요해 라고 뭐 이런 어떤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이나 크라이테리어를 정의해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게이트키퍼,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입 통제도 하거나 정보 흐름도 통제하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바이어, 주문 내는 사람이에요. 구매팀 사람이겠죠. 구매팀장 같은 사람. 디사이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통제자는 구매의 예산을 디터민 하는 사람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런데 바잉센터, 이게 바잉센터 아니에요. 바잉센터, 구매센터. 구매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구매하는 사람이 뭉쳤어.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파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는 사람이 구매센터를 구성해서 7명으로 막강하잖아요. 근데 파시는 분은 그냥 호롤단신으로 와서 판매하면 저희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쫙 회사에 정예 멤버가 딱 하고 있는데 그럼 판매하는 사람이 쫄리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도
바잉센터에 대적하려면 우리도 뭔가 좀 제대로 뭔가 좀 구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셀링센터예요. 바잉센터가 있으니까 바잉센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요. 그것도 그러지 않아도 의리인데, 그죠? 판매자는. 예. 그래서 예. 셀링과 관련된 다양한 예. 분야, 마케팅, 커스텀 서비스, 세일즈,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 셀링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링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셀링을 팀 셀링이라고 합니다. 팀 셀링. 팀 셀링의 일반적 구조는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전체 판매팀과의 협업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이런 게 이제 팀 셀링의 일반적 구조다 이야기를 해요.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전체 판매팀과 협업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영업사원이 협업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그러면서 약간 좀 약간 헷갈리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매트릭스 조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보통은 뭐 이렇게 이를테면 영업 조직을 만들 때 지역별로, 보통 보험회사 제가 있던 보험회사도 강남본부, 강북본부, 뭐 수원, 뭐 수도권 무슨 경기본부, 호남본부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루는 제품이 이제 보험 말고 이제 제품으로 볼 때 제품이 3개고 지역이 5개를 봐요. 그러면 지역별 조직만 있으면 심플하잖아요. 5개로. 근데 그 딱 제품군이 크게 3개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수도권 A제품, 수도권 B제품, 수도권 C제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세로축은 지역 5개, 가로는 제품군 3개, 이런 식으로 5 곱하기 3의 조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글로벌 영업사원이라는 얘기는 글로벌 지역적으로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GM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오라클의 기능적 리소스, 기능 A, 기능 B, 기능 C 이런 식으로 2차원적인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직접 보고 조직과 아까 말한 펑셔널한 그런 조직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키 어카운트라는 말인데요. 키 어카운트는 핵심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제가 이제 종종 거래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래처. 핵심 거래처죠. 왜 핵심 거래처죠? 핵심 거래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심플해요. 크고 중요한 large and important한 고객이다. 그래서 저 고객 놓치면 큰일 나 하는 그런 고객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한테는 주로 단품을 판다기보다도 그 회사의 전문적인 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팔게 되죠. 솔루션을 팔게 되는 이유는 그 키 어카운트의 니즈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긴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Organizational Buying Decision Stage예요. 자, 먼저 3가지가 7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3단계에 보면 제일 먼저 문제인식, 니즈인식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 장비 하나가 계속 고장나. 그게 문제죠.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좀 해야겠는 걸 하면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우린 지금 고장이 자주 나는
B 장비하고 C 장비를 새 걸로 바꿔야겠어. 두 개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필요해? 내구성이 좀 좋아야겠어. 그리고 너무 생산 속도가 느려. 생산 속도가 좀 빠르고 내구성이 좀 좋고 고장이 잘 나니까 AS를 잘해주는 대로 해야겠어. 예, 그런 거예요. 그게 2번이죠. 예, 그게 이제 determination and description of characteristic, 장비의 characteristic과 뭐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단계. 세 번째는 2번까지 정했으니까 이제 자 2번까지 정했으니까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쓱 보는 거예요. 그래 A사, B사, C사도 있네, D사, E사, 5개 정도가 있네.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근데 B사는 그때 한번 써봤잖아. B사는 잘 못하더라. 그리고 E사도 별로야. 그래 A, C, D로 하자. 3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탐색했어요. 자 4단계. 그 다음엔 제안서를 받아요. 제안서를 받아요. 근데 제안서를 받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안 요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 업체가 아까 제가 3개라고 했지만 7개 있다고 쳐요. 7개한테 제안 요구서를 먼저 보내요. 우리한테 관심 있으시면요. 우리한테 제안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걸 먼저 보내거든요. 보내면 그걸 이제 request for proposal 이래서 RFP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봐요. 보고 야 얘네가 우리 거 사고 싶은가 봐. 제안서 한번 제대로 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프로포설이죠. 프로포설. 그래서 프로포설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구매자에게. 그걸 보면 그걸 우리가 보고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래서 제안서를 평가해요. 그래서 공급자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할 수도 있지만 몇 군데 정해서 백업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주문 루틴의 선택. 주문 루틴은 이 사람과 계약을 해서 실제로 어떤 루틴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정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써봤잖아요. 써봤으니까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 다음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로 갑시다. 1단계. 많은 조직 구매, 기업이 사는 구매는 회사의 생산 프로세스, 상품 재고, 일상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비롯된다. 예, 그렇겠죠? 그러면서 뭔가 고장이 나거나 막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뭔가 문제를 느끼고 뭔가 구입하거나 그런 걸 필요로 하겠죠. 이럴 때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생된 수요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다른 derived demand를 설명한 다른 책과 좀 달라서 설명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생산 프로세스, 상품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 제조업이라고 해볼게요. 자, 제조업이라고 해볼게요. 이를테면 핸드폰을 만들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부품을 사기로 했어요. 이러한 수요를 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derived demand는 derived라는 얘기가 유래된, 파생된 수요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derived demand란 말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저희는 B2B잖아요. 핸드폰 회사는 B2B잖아요. 핸드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사는 것도 B2B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핸드폰은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핸드폰을 사니까 핸드폰에 부품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스마트폰을 사주는 고객의 수요로부터 유래된 거다. 그런 사실 좀 더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erived demand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2단계.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몇 개가 필요한지, 어떤 특징이 필요한지, 내구성이 중요한지, 생산 스피드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공급자를 탐색해야죠. 검증도 해야죠. 그 다음 제안서를 받아요.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제품 품질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인 경우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는 때는 가격과 서비스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커모디티란 표현, 커모디티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커모디티. 커모디티란 말은 기술적으로 나 다방면적으로 차별화된 특징을 잘 찾기 어려운 제품들을 커모디티라고 해요. 예. 이런 제품일수록 예. 가격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문 루틴은 실제 주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고 하는 그런 루틴들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사용해 본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해 본 다음에 이 업체 어땠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어땠어? 평가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번에 8절로 넘어갑니다.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buying situation. 조직의 구매 상황의 본질이에요. B2B죠. 예, 주로 3개의 구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뉴 태스크는 처음 사보는 거예요. 처음 사보는 거. 핸드폰 회사에서 그 디스플레이 사잖아요. 항상 사는 거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사본 뭘 사봐야 돼. 이를테면 현대차가 한 번도 안 만들어보던 수소차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반응 장치를 사야 돼.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본 거잖아요. 이런 거를 New Task Purchase라고 해요. 두 번째, Modified Rebuy. 이거는 과거에 샀던 거, 리바이니까 새로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건데 지난번에 샀던 걸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스펙도 바꾸고 뭔가 좀 성능도 개선시키고 이런 걸 사는 거죠. 이를테면 아이폰 3, 아이폰 4, 아이폰 5 이렇게 올라갈 때 똑같은 부품 쓰나요? 아니죠. 개선되고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그런 게 Modified Rebuy고요. Straight Rebuy라는 게 직접 재구매라고 하거든요. 직접 재구매. 직접 재구매 뭐냐면 지난번에 샀던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프린터 토너. 딴 거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수도꼭지. 똑같이 맞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럴 때. 꼭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꾸준히 사는 거 있잖아요. A4 용지, 토너, 보드마카, 포스트잇, 호치키스 이런 거는 그냥 꾸준히 사잖아요. 그냥 똑같은 데서 그냥 사잖아요. 이런 거를 스트레이트 리바이라고 해요. 예. 꾸준히 반복 구매되는 제품들을 살 때. 자, 뉴 태스크로 다시 왔습니다. 처음 사볼 때, 신규 구매할 때, 특히 이제 비싸고 복잡한 제품일 때, Modified Rebuy, 뭔가 좀 살 때 뭔가 좀 바꿔 사양, 가격, 조건을 수정하면서 구입하는 상황을 말해요. 보통 테크놀로지컬한 제품인 경우가 그렇겠죠.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어떤 유행이 좀 빨리 바뀌는 그런 제품이거나.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리바이, 루틴한 구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복사용지, 보드마카, 프린트 토너 같은 경우, 사무용품, 볼펜, 모나미 153 볼펜 꾸준히 막 사고. 그렇죠. 루틴합니다. 루틴하기 때문에 한번 채택되면 얘는 좋은 거예요. 꾸준히 우리 거 사주니까.
반대로 말하면 채택받지 못한 나는 내 제품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사니까 들어갈 틈이 없네.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아웃서플라이어라고 해요. 그런 업체를. 배제돼 있어요. 내가 만드는 보드 마커도 좋은데 모나미 거보다 훨씬 좋은데 사람들이 모나미밖에 모르니까 모나미 거만 계속 사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스트레이트 리바이 방식으로 구매 안 하고 모디파이드 리바이 방식으로 구매하길 바라겠죠. 뭔가 좀 따져보고 구매했으면. 왜냐? 스트레이트 리바이는 안 따져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을 스트레이트 리바이에서 모디파이 리바이를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2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챕터 3는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